태양에서 솟구치는 거대한 화염은 마치 우주의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역동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생명의 활력을 전해주죠. 현재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며 숭배해왔던 신비롭고 매혹적인 태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 신비로운 태양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나사의 태양 역학 관측위성인 SDO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태양 코로나는 오랫동안 인류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태양의 코로나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쪽 층으로 일식때 관찰되는 코로나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피어오르는 흰색 줄기와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모습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는 신비롭고 아름답게 여겨져 왔습니다. 태양 플레어 현상입니다. 이것은 태양 코로나와 채층에서 발생하며 1859년 영국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에 의해 처음 관측되었죠. 태양 플레어는 태양 대기에서 발생하는 수소폭탄 수천만 개에 해당하는 격렬한 폭발 현상입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태양 플레어 현상은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쉴 새 없이 태양풍을 태양계 공간으로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비롯해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은 이 태양풍이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태양풍이 어떨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기도 하는데 이를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합니다. 태양 흑점 등에서 열에너지 폭발이 발생하면 거대한 플라스마 파도가 지구를 향해 초속 400km에서 1000km로 돌진합니다. 이럴 경우 마치 지구 자기장에 구멍이 난 것처럼 대량의 입자들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태양폭풍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물질들은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 통신과 통신기기를 활용하는 전자 시스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4년 1월에는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한 XO 등급의 태양 플레어가 관측되기도 하였죠. 다행히 이번 플레어 현상은 주요한 피해는 없었지만 라디오의 신호를 방해하는 등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양풍이 지구 자기권을 향해 충돌하게 되면 아름다운 빛이 극지방의 밤하늘을 가로질러 춤을 추는 듯 우리에게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여주기도 하죠. 태양 홍염 현상입니다. 태양 홍염은 태양 채층에서 관찰되는 붉은색의 가스 분출 현상입니다. 이것은 태양 표면에서 솟아오르는 플라즈마의 큰 고리로 태양 표면에서 솟아오르는 가스가 태양 대기와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하루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될 수 있지만 코로나에서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죠. 이 거대한 고리는 지구를 작은 점처럼 보이게 할 만큼 크며 우주 공간까지 수십만 킬로미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 홍염은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더 자주 관측됩니다. 뱀처럼 빠져나와 태양 대기로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태양에 비가 내리는 듯 신비롭고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태양은 크게 핵심부와 복사층, 대류층 및 광구 등 4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복사층과 대류층은 태양의 전이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 영역은 태양 내부의 에너지 생성과 전달 과정이 변화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태양의 전이 영역은 태양 코로나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께가 약 100km에 달하는 매우 얕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태양의 열은 코로나에서 채층으로 흐르며 이 과정에서 태양의 열 온도는 무려 2만 도에서 100만 도까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맹렬하게 끓고 있는 지구의 용암은 섭씨 1170도로 지구의 용암과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은 엄청난 열을 내뿜고 있는 것이죠. 전이 영역의 더 낮고 더 깊은 끝 부분의 온도는 이보다 6배 더 높으며 전이 영역의 상단의 온도는 346배 이상 더 뜨겁습니다. 태양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태양 표면에 도달하기 전 태양 대기의 마지막 층인 태양 채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0나노미터 자외선을 사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는 광구 위로 약 1600km까지 뻗어 있습니다. 온도는 섭씨 6000도에서 만도로 불규칙한 층이며 이러한 높은 온도에서 수소는 불그스레한 색의 빛을 방출합니다. 채층을 면밀히 조사하면 스피큘이라고 알려진 매혹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긴 물결 모양의 흔들리는 플라즈마는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가늘게 뻗어나와 실처럼 보입니다. 음속보다 약 282배 빠른 초당 최대 100km의 속도로 태양 표면에서 위쪽으로 발사됩니다.
길이는 거의 10km에 달하며 평균 약 5분에서 10분 내에 형성되고 사라지길 반복합니다. 연구팀은 태양활동 관측위성인 SDO의 극자외선 스펙트럼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통해 코로나 안에서 에너지의 이동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피큘이 코로나 온도까지 가열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확인되었죠. 이것은 스피큘을 통해 코로나가 고온을 갖게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의 더 낮은 대기를 통해 내려오면 가시광선을 사용하여 가장 잘 확인되는 태양 자체 표면인 광구에 도달합니다. 태양의 광구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태양의 표면입니다. 광구의 가장자리는 육안으로 흔히 볼 수 있듯이 날카롭고 정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태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관측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 자체는 고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딱딱한 표면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로는 약 100km 정도의 가스로 이루어진 공과 같은 것이죠. 태양은 태양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물질이 고체와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불리는 플라즈마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죠. 이것은 하전입자들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모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태양의 전체 물질의 99.9%를 플라즈마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약 27일 주기로 축을 중심으로 자전합니다. 이 자전은 광구에서 흑점의 이동을 통해 관측함에 따라 측정되었죠. 하지만 사실 태양은 가스로 된 공과 같기 때문에 고체의 행성이나 달과 같이 사실상 회전하지는 않는 것이죠. 태양의 적도 지역은 극지방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는데 이러한 차등 회전의 근원은 현재 태양 천문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스웨덴 태양 망원경을 사용하여 약 400나노미터의 가시광선 파장을 사용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흑점 옆과 그 주변의 광구는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하고 끝없이 모양을 바꾸는 세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포는 냉각되어 갈라지는 용암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 속에서 부글거리는 작은 알갱이들은 쌀알무늬 또는 알 조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조직은 태양의 핵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플라스마 대류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열된 플라스마는 태양 중심부의 반대 방향으로 상승한 후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하강합니다. 이 과정은 지구의 멘틀레브의 대류와 매우 유사합니다. 전형적인 쌀알 조직의 직경은 1000km 정도이며 8분에서 20분 지속됩니다. 이러한 쌀알 조직 가운데는 24시간이라는 긴 수명과 3만 km라는 큰 직경을 가지게 되는 초대형 쌀알 조직도 볼 수 있죠. 태양의 흑점의 개수는 약 11년 주기로 변동합니다. 현재 태양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태양 플레어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죠. 흑점은 태양 활동 중 가장 눈에 돋보이는 것으로 태양 표면의 검은 구멍처럼 보입니다. 흑점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흑점의 온도가 광구의 온도보다도 낮기 때문입니다. 광구 밑의 대류층에서 일어나는 열의 흐름이 흑점의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막혀 흑점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 온도를 지니고 어둡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흑점의 스스로의 온도가 약 4000켈빈에서 5000켈빈의 고온에서 매우 밝은 빛을 발하지만 주변이 6000켈빈 정도의 온도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점으로 관측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의 밝기는 어둡지 않으며 만약 흑점 하나를 주변의 광구로부터 분리해서 밤하늘에 갖다 놓으면 달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 이 태양 이미지를 같은 기간 극자외선을 사용하여 촬영한 이전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흑점과 태양 플레어 사이의 연관성이 드러납니다. 매혹적인 태양 플레어와 태양 흑점은 같은 위치에 일치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 태양의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태양 아래 많은 것들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기술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미래의 기술을 사용하여 더 깊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미양 공우주국 나사는 인류 최초 태양 탐사를 위한 파커 탐사선을 태양을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이자 지구 생명의 근원인 태양의 신비를 풀기 위해 우주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영원히 식지 않고 방대한 열과 빛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태양은 지구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거대한 에너지원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역사상 태양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여 태양을 탐사하고 있는 미양 공우주국 나사의 태양 탐사선 파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 태양을 탐사하고 있는 파커 탐사선과 태양의 신비로운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커 탐사선은 코로나로 알려진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쪽을 탐사하기 위해 시작한 나사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태양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파커 탐사선이 태양 표면에서 62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하여 태양의 바깥 대기층을 구성하는 코로나가 왜 태양 표면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나 더 뜨거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임무인 것입니다. 태양 표면 온도는 6000도로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만 태양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코로나는 그 온도가 태양 표면 온도보다도 무려 250배나 더 뜨거운 150만 도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커 탐사선의 업적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이상하고 변칙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탐사선이 단지 태양 대기권 상층부를 통과했을 뿐이라고 무시하기 쉽겠지만 태양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더 뜨거워지는 코로나는 지난 수십 년간 천문학계의 오랜 난제이자 미스터리로 꼽혀왔죠. 또한 태양에서 내보내는 전기입자 바람인 태양풍은 지구에 도달해 아름답게 빛나는 오로라를 만들기도 하지만 초속 800km 속도로 지구까지 날아와 위성들을 손상시키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우주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을 동요시켜 통신 시스템 장애 및 정전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양풍은 우주비행사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매달려 왔지만 우리는 아직 이 같은 태양풍의 폭발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또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태양 물리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태양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2018년 8월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 파커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6, 5, 4, 3, 2, 1, 0. Liftoff of the mighty Delta IV Heavy rocket with NASA's Parker Solar Probe, a daring mission to shed light on the mysteries of our closest star, the Sun. 파커 미션은 60년 전 태양풍의 존재를 밝혀 태양 연구에 평생을 바친 우주물리학자 유진 파커의 이름이 탐사선에 붙여졌습니다. 파커 탐사선의 발사 광경을 직접 지켜본 파커 박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죠. 자동차 한 대 크기의 파커 탐사선은 여행 첫 주 동안 안테나와 자기 측정기 등의 기기를 먼저 전개한 다음 약 4주간 계기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파커 탐사선은 금성을 향해 날아가 금성 중력 보조 장치를 처음으로 작동시키며 금성의 중력을 이용하는 플라이바이를 이용하여 우주선의 궤도를 더욱 탄탄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커 탐사선이 처음으로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시기는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발사된 지 2달 만에 태양에서 423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비행하며 태양으로부터 약 2500만 킬로미터까지 다가가게 되는데 이후 조금씩 거리를 줄여서 2024년경에는 약 600만 킬로미터까지 태양에 접근하여 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커 탐사선은 인간이 만든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태양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자동차 크기의 이 작은 탐사선이 태양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파커 탐사선은 금성을 6번 더 플라이바이하며 탐사선의 속도를 시속 69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속도를 높이며 태양 주위 궤도를 24번째 초근접하여 비행 속도를 높여 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파커 탐사선의 최고 속도는 시속 69만 킬로미터로 이 같은 속도는 미국 시카고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1분이면 주파할 수 있는 속도이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달하는데 채 3초도 걸리지 않는 엄청난 속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개발된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우주를 탐험하는 탐사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태양이 내는 빛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과 위성 등 태양계의 모든 가족들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스스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글지글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은 바라만 봐도 눈이 부십니다. 태양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서도 여름이 되면 이토록 뜨거운데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열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태양의 크기는 지구보다 109배나 큽니다. 또한 태양의 질량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며 태양의 내부는 안쪽부터 핵과 복사층 및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부르는데 태양 대기 가장 바깥쪽에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지구에서도 쉽게 관측할 수 있으며 대기일식 때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바로 태양의 플라즈마 대기인 코로나입니다. 파커 탐사선은 바로 이 코로나를 탐사하여 코로나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임무인 것입니다. 파커 탐사선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이 코로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온도가 100만 도에서 300만 도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태양 가까이 다가가는 파커 탐사선의 선체에도 섭씨 1400도에 달하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뜨거운 온도에서도 파커 탐사선은 어떻게 녹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과 온도의 개념부터 알아두어야 합니다. 온도는 입자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반면, 열은 입자들이 전달하는 총 에너지 양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온도가 높지만, 반면 입자들이 아주 적으면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온화한 서식지이지만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극단적인 온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도이며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에 이르는 가스와 불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주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영하 270도를 맴돌게 됩니다.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적외선 파동인 복사로 우주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 복사파는 자신과 접촉하는 분자들을 자극하여 가열하게 되는데, 우주는 진공 상태이며 기본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므로 복사파의 진행 경로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분자와 물질이 없는 우주는 가열되지 않고 차가운 것입니다. 즉, 우주는 진공 상태이며 우주에는 가스 분자들이 너무 적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규칙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태양이 적외선 빛으로 가열하더라도 전도를 통해 열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태양도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는 레이어에 따라 다릅니다. 태양의 코로나는 온도가 매우 높은 반면 플라즈마 입자는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온도가 무려 150만 도 이상이더라도 우주선 주변의 열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태양대기 코로나의 온도가 매우 높지만 실제로 그렇게 밀도가 높지 않아 파커 탐사선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들이 적어서 태양 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븐에 손을 넣을 때와 비슷합니다. 오븐은 온도가 200도에 있을 수 있지만 오븐에 넣은 손은 200도에 있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주 공간에는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들이 거의 없어 그토록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코로나 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과 코로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열을 뿜어내고 있어 코로나를 탐사하는 파커 탐사선에게는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입자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400도에 달하는 엄청난 열을 이겨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파커 탐사선은 태양열을 막아주는 방패 모양의 열보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방패 모양의 열보호 시스템 TPS는 금속을 녹일 만큼 뜨거운 온도를 견뎌야만 하는 파커 탐사선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열보호 시스템은 지름 2.43m로 육각형 모양으로 된 열 차폐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탄소 플레이트 사이에 삽입된 탄소 합성 폼을 사용한 최첨단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열보호 시스템 TPS는 무게 또한 가벼울 뿐더러 가능한 많은 열을 처리하고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내부 패널에 도달하는 열의 양을 줄이는 특수한 흰색 세라믹 페인트로 코팅되어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커 탐사선의 표면에는 약 11.43cm 두께의 방열판이 설치되어 있어 이 같은 최첨단 기술 덕분에 외부 온도가 섭씨 1371도까지 오르더라도 탐사선 내부는 섭씨 29.5도로 유지되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태양까지 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커 탐사선에 설치된 열보호 시스템 TPS는 최대 섭씨 165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커 탐사선에 장착된 기기들은 자동 작동되어 열보호 시스템 TPS 뒤로 숨어들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탐사선에 동력을 공급하는 태양 전지판 또한 태양에 접근할 때마다 자동으로 열보호 시스템의 그림자 뒤로 접혀 들어가게 되며, 만약 차폐막만으로는 열을 감당하기 힘들 만큼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에어컨과 비슷한 냉방 시스템이 가동되어 태양열 지별기와 계기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스템되어 있어 태양 탐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태양열을 막아주는 그림자 가장자리에는 휴대폰의 절반 크기만한 센서들이 여러 개 부착되어 있어 이 센서들 중 하나라도 햇빛을 감지하게 된다면 그 즉시 중앙 컴퓨터에 경고를 보내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우주선의 자세를 변경시키며 탐사선에 장착된 다른 기구들을 보호할 수 있게 우주선의 방향을 조절하는 등 파커 탐사선에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경계까지
탐사선을 날려보낸 인류가 이제서야 최초의 태양 탐사선을 쏘아올린 이유 또한 바로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막을 수 있는 첨단 방열 기술을 그동안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이번 프로젝트 담당 과학자들은 파커 탐사선이 우주 탐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라며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 탐사선의 또 다른 과제는 데이터를 지구로 다시 전송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파커 탐사선은 초당 최대 43만 비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보이드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지만 우주선과 지구 사이의 거리로 인해 전송 지연 및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커 탐사선은 이미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태양에서는 수소 같은 가벼운 원자들이 융합하면서 무거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소되는 질량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핵융합 반응인 것입니다. 이 핵융합이 만든 압력은 태양 표면을 위로 밀어 올리게 되지만 반면 태양의 중력은 가벼운 원자로 구성된 대기를 아래로 당기게 됩니다. 평소 태양은 위아래 힘이 균형을 이뤄 태양이 무너지거나 폭발하지 않지만 모든 곳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일부에서는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이곳에서 생기게 되는 구멍이 바로 코로나 구멍인 것입니다. 베일 교수 연구진은 이 코로나 구멍에서 증폭된 자기장이 태양풍을 우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장은 자석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지구나 태양은 막대 자석과 같이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이 자기장이 남극과 북극에서 위로 곱게 뻗었다가 다시 휘어져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파커 탐사선은 앞서 태양 주변의 자기장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밝혀냈으며 태양풍은 태양에서 방사상으로 뻗어나오는 자기장을 따라 이동하는데 수초에서 수시간에 걸쳐 자기장 방향이 바뀌며 S자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베일 교수는 2019년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기장 역전이 태양풍의 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하였으며 이것은 마치 채찍을 휘두르듯 자기장이 S자로 요동치면서 태양풍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풍이 자전하는 태양을 따라 도는데 그 속도가 지금까지 예상한 초속 수킬로미터가 아니라 35km에서 50km에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내었습니다. 태양풍의 회전 속도가 높다는 것은 태양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태양풍에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만큼 태양의 자전 속도가 더 빨리 줄어들어 태양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나이가 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 태양에 근접할 때 관측한 고속 태양풍은 태양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마치 샤워기 헤드에서 물줄기가 튀어나와 쏟아지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이러한 태양풍의 요동만 예측할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전력 통신망 붕괴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일 교수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파커 탐사선이 태양 표면의 검은 구멍에서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을 감지했으며 이곳이 평균보다 빠른 고속 태양풍이 시작되는 영역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나사의 과학자들은 태양풍이 태양의 외부 대기인 코로나호를 통해 흐르고 우주로 배출된다는 예측이 확인된 것입니다. 태양 활동이 안정기에 있을 때는 코로나 구멍이 극지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태양풍은 지구에 닿지 않지만 11년마다 태양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는 태양 극대기 시기가 오게 되면 태양의 자기장이 뒤집히면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져 코로나 구멍이 표면 전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구를 직접 겨냥하는 태양풍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같은 태양 극대기에는 태양 플레어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859년 태양 대폭풍 시기에는 쿠바와 하와이에서도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선명한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사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 태양 극대기 전후 몇 년간은 태양 전체에서 출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은 지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파커 탐사선의 관측은 2024년과 2025년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죠. 지구는 자체 자기장이 있어 태양풍을 막아낼 수 있었지만 수소폭탄 수천만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태양 폭발 플레어가 일어나면 지구 밖에 있는 위성들과 지구 내에 있는 전력망 및 통신망 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지구에서도 큰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파커 탐사선에 태양풍에 대한 정보가 쌓여 우주기상 예보가 정확해진다면 태양풍에 대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태양 대기를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태양 탐사선 파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커 탐사선은 태양을 만지다라는 프로젝트의 명칭처럼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탐사선 안에는 파커의 성공적인 탐사를 응원하는 110만 명의 이름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라는
하커 박사의 메시지가 메모리 칩에 담겨 태양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태양을 탐사하고 있죠.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부터 인류는 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무언가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땅이라면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이라도 할 수 있지만 머리 위에 무한히 펼쳐져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가 없었죠. 우주를 탐험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한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은 하늘에 떠있는 저 반짝이는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반짝이는 물체가 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물체가 태양에 가까이 날아가고 있는 외계에서 날아온 혜성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 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태양 관측위성으로 알려진 소호탐사선은 태양풍을 관찰하고 태양흑점에서 폭발하는 코로나 질량 방출을 감시하며 태양 대기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관찰하던 소호탐사선에서 무려 4,000개가 넘는 태양으로 날아드는 혜성들을 관측하였죠. 이것은 의도치 않은 발견이었습니다. 무려 4,000개가 넘는 혜성들이 소호탐사선의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는 줄도 전혀 몰랐으니까 말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태양으로 돌진하여 태양과 아주 가까운 거리로 공전하며 태양을 먹고 날아가는 선그레이징 혜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며 본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간혹 그 많은 별들 사이에서 유독 반짝거리며 존재감을 비춰내는 물체들이 있죠. 물론 이것을 직접 관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혜성을 지구 가까이에서 발견한다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그 혜성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그거야말로 어쩌면 일생에서 다신 없을 일이 될 것입니다. 혜성은 사실 흙먼지로 둘러싸인 눈덩이라고 불릴 만큼 일종의 우주 암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내리는 눈으로 인해 거리에서 나뒹구는 얼음덩어리와 비슷하죠. 이 얼음덩어리를 살펴보면 안에는 자갈과 흙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혜성의 중심부에는 물과 얼어붙은 가스, 그 위에 암석과 금속 조각들이 섞여 검은 먼지층으로 뒤덮여져 있는 것이 바로 혜성인 것입니다. 애초에 혜성은 물과 얼음 등 기타 분자로 코팅된 먼지 입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먼지 입자들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얼음 바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력이 얼음 바위를 서로 끌어당기게 되면서 혜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혜성에는 꼬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달려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빛까지 뿜어내기 때문에 실제로도 혜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도 혜성의 꼬리죠. 더스트 테일과 이온 테일이라고 불리는 혜성의 꼬리는 간혹 수백만 마일의 길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흙먼지로 둘러싸인 눈덩이라고 불리지만 우리에게 혜성은 묘한 매력을 주는 존재인 것이죠. 무엇보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혜성은 5년에서 1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그 모습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오는 혜성이 태양을 향해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발견할 수 있는 혜성을 25년 동안 4,0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발견한 관측 위성이 있습니다. 이 관측 위성은 1995년 유럽 우주국인 ESA와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공동 임무로 시작한 소호 탐사위성입니다. 소호 탐사위성은 태양 가까이에 있는 작고 희미한 혜성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양과 극히 가깝게 통과하는 혜성을 선그레이징 혜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선그레이징 혜성은 태양 표면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궤도에 가장 가까운 부분은 태양 표면의 머리카락 폭 이내로 이동한다고 말하고 있죠. 태양의 가장 바깥쪽 층을 코로나라 부르고 있으며 이 부분의 온도는 수백만 켈빈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죠. 바로 선그레이징 혜성은 이 코로나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혜성의 장주기에 속하는 선그레이징 혜성은 궤도를 도는 데에만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때 궤도를 이루고 있는 극도의 타원형으로 인해 선그레이징 혜성은 태양에 접근할 때 상당한 속도를 내게 되죠. 이때 혜성은 빛의 속도의 0.2%까지 가속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선그레이징 혜성은 수백 년 전에 찢어진 하나의 큰 혜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크로이츠 선그레이저는 유명한 선그레이징 혜성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조차도 원래는 커다란 혜성이었지만 내행성 궤도를 통과하면서 태양의 기조력으로 인해 여러 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게 된 것이죠. 기원전 371년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했던 혜성을 현재 우리는 크로이츠 선그레이저의 모체가 되었던 거대 혜성으로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1843년과 1882년에 발견되었던 대해성과 1965년에 발견되었던 이케아세키 해성 등 모두 거대 해성에서 쪼개진 조각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 해성들은 태양이 빛나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태양 옆에서도 밝게 빛났으며 보름달의 밝기를 압도할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1995년 소호탐사위성의 임무가 시작된 이래로 수백 개에 이르는 크로이츠 선그레이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태양의 근일점을 통과할 때 태양의 기조력에 의해서 박살이 나거나 태양 대기 속으로 뛰어들며 그 흔적 또한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해성의 파편이 퍼지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편들 중에서 가장 큰 것 또한 태양을 지나갈 때는 다시 더 작은 해성으로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과거에 나타났던 거대한 크로이츠 해성을 다시 태양계의 내행성 궤도에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그레이징 해성은 모두 동일한 해성에서 유래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해성들은 모두 같은 궤도 경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이케아세키 해성 또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밝은 해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국 이 또한 어떤 거대한 해성의 파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그레이징 해성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브조이 해성으로 2011년 남반구 하늘을 희미하게 밝혔죠. 러브조이 해성은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노출을 통해 인류에게 인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태양을 관찰하는 모든 위성에서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는 러브조이라는 선그레이징 해성을 실제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왜 러브조이가 그 수많은 해성의 파편들 중에서도 유명해졌냐면 타오르는 태양의 코로나 속에서 무려 1시간 이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해성이 태양에 근접하게 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디스크 반대편에서 휙하고 사라져 버렸죠. 게다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니 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근일점을 통과한 해성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손 해성으로 처음에는 태양의 열과 조성력에 의해서 분해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미양공우주국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었던 아이손 해성 관측 캠페인인 CIOC팀이 코마와 비슷한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손의 작은 파편이 근일점에서 생존했을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죠. 2013년 11월 29일 아이손 해성의 밝기는 5등성 이하로 어두워졌으며 다음 날에는 7등성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12월 1일에는 소호 태양 관측 위성의 관측 영역을 벗어나면서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일에 CIOC팀은 아이손 해성이 모두 분해가 되었다고 발표했지만 나사에서는 비활성화된 잔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밝기는 25등성이 한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25등성 해성의 파편 크기는 직경 160m 이상일 때 밝기입니다. 이것은 아이손 해성의 잔해가 계속 존재한다면 그 크기는 160m 이하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월 18일 허블 우주망원경 또한 아이손 해성의 파편 관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5일경 호세 프란시스코 헤르난데스가 아이손 해성의 잔해로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관찰한 선그레이징 해성은 가장 큰 크로이츠 선그레이저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일부라고 해도 핵의 직경은 대략 수백 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크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대부분의 해성은 실제로는 태양 관측위성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절대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지름이 10m에 불과한 작은 크기의 해성들은 우주에서는 너무나도 미세하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이 지나가게 된다면 그 직후 완전하게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는 발견된 직후 거의 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체로 변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선그레이징 해성이 태양 원반 뒤쪽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결코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성궤도 각도로 인해서 해성의 증발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으로 만들어진 해성은 증발하며 암석 성분들도 찢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성의 특징은 다공성이 상당히 높으며 구조적으로도 약할 것입니다. 자체 중력에 의해 뭉쳐진 잔해더미에 불과한 해성은 태양이 뿜어내는 영향력만으로도 분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태양을 갉아먹을 수 있는 거대한 해성조차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심한 상처를 입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선그레이징 혜성을 통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였죠. 혜성이 태양을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정확한 순간 코로나 질량 방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선그레이징 혜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태양 코로나는 너무 뜨거워 현재의 기술로는 태양의 깊은 곳까지 탐사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기꺼이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수천 개의 선그레이징 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그레이징 혜성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관찰하기에도 완벽했습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을 일으키는 선그레이징 혜성을 통해 우리는 태양 코로나 내부의 자기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코로나 질량 방출과 우주 날씨를 조금 더 섬세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구의 날씨도 명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마당에 우주의 날씨는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선그레이징 혜성이 태양을 통과할수록 우리는 우주의 날씨와 태양계의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태양의 코로나는 우주의 기상과 태양풍의 근원입니다. 특히 지구상에서 우리가 보내는 전자장치는 실제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세심하게 연구한다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입자의 갑작스러운 폭발이 지구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면 위성이 손상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전력망과 인터넷까지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선그레이징 혜성은 어쩌면 우리 인류가 궁금해하는 태양의 모습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하인리 크로이츠가 발견한 크로이츠 경로는 태양 근처를 여행하는 많은 혜성이 동일한 궤도를 따르는 길을 말합니다. 이 경로를 통하면 혜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에는 약 8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궤도에 있는 모든 혜성은 수천 년 전에 관측된 하나의 혜성에서 나왔으며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묶여있던 얼음이 증발하며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 더 작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혜성이 크로이츠 경로를 돌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세대의 혜성이 탄생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혜성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우주의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는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선그레이징 혜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태양을 관찰하도록 설계된 소호 태양 관측 위성과 같은 관측소를 통해 선그레이징 혜성을 직접 눈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되었죠. 태양 가까이에 있는 작고 희미한 혜성뿐만이 아니라 혜성이 기화되기 전 선그레이징 혜성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을 만큼 태양 가까이에서 날아간 혜성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측 위성의 데이터는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혜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다음 선그레이징 혜성을 발견하게 될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에 가만히 있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단순히 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태양계와 지구가 은하계를 통과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평평한 원반 궤도를 공전한다고 배우며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왔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엄청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과 함께 모두 같은 방향으로 태양 중심을 회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전체 태양계가 우주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궤도면에서 공전하고 있는 이유와 은하계를 통과하는 태양계와 지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 수십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의 우주 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성간 기체와 우주먼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성운의 규모는 현재보다 광활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성간 가스와 먼지 덩어리로부터 태양계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좀 더 큰 규모의 집합체의 일부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의 초신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에 의해
안정적이던 성운은 중력 붕괴를 일으켰고 이 구름들은 수축하면서 자체 중력으로 인해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었죠. 서서히 회전하던 구름들은 그 속도가 빨라져 원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원반 구름들은 중력으로 인해 수축이 진행될수록 중심부에는 가스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죠. 이 모여있는 가스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시 태양의 탄생이었습니다. 원시 태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아져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 엄청난 열과 빛을 우주 공간으로 내뿜는 항성이 되었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행성군의 중심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양 주위의 기체와 티끌들은 회전원반과 같은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해 계속해서 회전을 같이 하게 됩니다. 태양계 성운은 회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중심부는 볼록해지고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되었죠. 이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중력에 의해 충돌하고 달라붙으면서 크고 작은 덩어리를 이루며 원시 행성을 형성하는 물질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원시 태양계 전체 물질의 질량의 99.86%를 모아 응축되어 형성되었으며 태양이 응축되고 남은 성운의 고리 부분을 구성했던 가스와 먼지들은 회전을 계속하며 뭉쳐지고 커지면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서로 잡아당기고 모여서 점점 덩치를 키우며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행성과 외소행성 그리고 해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시 태양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메테인과 암모니아 등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증발하였으며 녹는 점이 높은 규소와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산소와 결합해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양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하여 원시 태양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장한 암석형 행성인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과 같은 초기의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은 구심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안정된 궤도로 공전하게 되면서 현재의 태양계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 밀려난 먼 영역에서는 보다 가벼운 기체와 얼음으로 둘러싸인 티끌 등에 의해 목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시 태양 주변으로 유입되는 물질들이 모든 방향에서 끌려들어와 원시 태양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붕괴된 성운 구름은 불규칙한 방향으로 접근하였을 것이며 입자들 사이의 충돌은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성운들의 운동량은 그렇게 상쇄되었죠. 따라서 결국 성운의 모든 입자들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량 대부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입자에 의해 충돌하여 입자의 운동량은 상쇄되었을 것이며 결국 대부분의 입자들은 같은 방향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 덩어리들을 오늘날에도 실제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강력한 원반을 가지고 있는 행성인 토성을 관찰할 수 있죠. 모든 가스 거인들은 행성의 평면을 따라 공전하는 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아름다운 시계 태엽 방식으로 토성의 일반 위성과 같은 평면을 따라 토성을 공전합니다.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 탐사선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토성의 고리 내부에서 물질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작은 위성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성들 중 일부는 곧 떨어져 나갔고 우리는 초기 태양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은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구를 멀리 벗어나야 지구의 둥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은하 전체의 모습을 관측하려면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관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달린 탐사선이 우리 은하에서 수백 광년 떨어진 곳으로 가야만 하죠. 46년 전 지구를 떠난 보이저 1호는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중에서 가장 멀리 간 탐사선이지만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죠. 보이저 1호가 현재 날아가고 있는 위치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달리더라도 22시간이 넘게 걸리는 232억 킬로미터 거리의 성간 우주공간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의 156배가 넘는 엄청난 거리인 것이죠.
만약 보이저 1호가 이 속도로 계속 날아가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무려 18억 년을 날아가야만 우리 은하의 중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크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은하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달려도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10만 광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양이 나선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 즉 외부 은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를 비롯해 많은 외부 은하를 관측해왔죠. 역설적으로 이들 은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막대 나선 은하인 UGC 12158의 모습이 우리 은하의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유추한다는 것은 숲속에서 숲 전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조각조각 모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구성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별 태양은 은하 전체로 본다면 티끌보다도 작은 별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지구를 품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자전에 의해 1초에 약 400m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속을 넘는 수치로 시속 1500km에 달하는 맹렬한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못 느낄까요? 예를 들어 일정한 속도와 고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심지어 자신의 관점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항공기를 보면서 자신의 고정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움직임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하며 지금도 광활하고 신비로운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번 공전하면 약 365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개념은 태양계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태양계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항성과 행성들을 가진 우리 은하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보잘것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태양계는 머나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와 비슷하게 우리 은하를 여행하고 있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의 태양 같은 항성 주위를 공전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초당 약 230km, 시간당 약 80만 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태양은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한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 약 2억 2천만 년에서 약 2억 3천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돌고 있는 공전운동과는 그 형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 속을 여행하는 태양은 마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궤적운동을 하고 있죠. 태양이 위아래로 목마운동을 하는 주기는 약 6200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태양계는 은하면과 행성 궤도면 사이에 약 60도의 각도로 은하계를 이동합니다. 태양은 은하수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아래로 그리고 안팎으로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죠. 우리 은하계는 거대하고 거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별과 행성, 가스구름과 먼지 알갱이 하나까지도 그 내부를 돌아다니며 중력에 기여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회전목마와 같은 운동을 약 6200만 년 주기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 같은 주기 때마다 지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어떤 위치에서 이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의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구 궤도에도 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날씨 또한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만약 별들이 밀집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라면 다른 별들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태양계 주변의 오르트 구름에 있는 소행성들에게 섭동을 일으켜 오르트 구름에 속해 있던 소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할 것이고 이들은 혜성이 되어서 태양계 내부를 향해 돌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주기로 혜성이 많아진다면 지구와 혜성과의 충돌 확률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
공룡의 멸종이 소행성들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그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의 먼 후손들은 그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겠지만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주기에 의해 멸종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 멸종은 약 1500만 년 이후로 예상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지구나 금성, 화성의 운동을 고정된 태양을 공전하는 타원 운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양 역시 은하의 중심을 따라 공전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 역시 태양을 따라서 은하의 중심을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의 운동은 태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타원 운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은하를 중심으로 본다면 나선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우리 은하를 지금까지 25바퀴 정도 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앞으로도 그만큼을 더 돌게 된다면 태양의 수명은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은 적색거성이 되어 태양계는 종말을 맞게 되겠죠. 우리 은하와 태양계의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고 지구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8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저 멀리 시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 태양이 더 은하의 중심부에 가까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외계에 의해 변화를 겪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소행성들과의 충돌이나 더 심한 기온 변화를 겪어야만 했겠죠. 우리의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는 다소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위치는 우리 인류의 생명이 탄생하여 진화하는 데 있어 최적의 위치가 되었죠. 그렇다면 만약 현재보다 더 바깥쪽에 아주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면 어땠을까요? 과학자들은 그 경우에도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는 지금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유기 물질의 기원을 외계 소행성이나 해성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태양이 너무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면 소행성이나 해성의 섭동이 너무 적어서 지구에는 유기물질의 전달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물론 생명의 탄생 또한 어려웠거나 지금보다 매우 늦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의 충돌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우주적인 변화는 지구의 생물에게 멸종과 같은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생명체의 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죠. 만약 이러한 소행성 충돌과 기후변화 등의 위기가 전혀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는 없었거나 적어도 지금과 비교해서 매우 느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이 지금과 같이 은하 안에서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를 위해 가장 최적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이 모든 움직임에 보호받으며 이렇게 평온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주는 알면 알수록 신비를 넘어서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매혹적인 물체 중 하나이자 가장 신비로운 물체 중 하나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 중 하나죠. 그중 일부는 너무 이상해서 아마도 사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홀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는 증거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요상하고 특이한 존재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블랙홀에 대해서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별들이 보이시나요? 반짝이는 별들은 왜 빛나는 것일까요? 별은 핵융합을 통해 빛과 열을 생성합니다. 별 내부에서는 수소 원자가 고온 고압 상태에서 헬륨으로 합쳐지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주로 광자 즉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빛이 별의 표면을 통과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열과 빛을 만들어내는 별의 핵융합 과정이 바로 우리가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별의 엄청난 양의 대부분은 수소로 이루어진 먼지와 가스가 중력으로 뭉쳐져 만들어집니다. 그 별의 핵에선 핵융합으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내고 있죠. 방출되는 에너지는 중력에 맞서며 수축과 폭발의 불안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별의 핵융합이 계속되는 한 별은 제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라면 중력으로 인한 열과 압력으로 더욱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바로 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별이 철을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전혀 절약하지 않기 때문에 방출할 여유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철들은 별의 중심부에 자리 잡으며 점점 더 커져갈 뿐인 것입니다. 철이 만들어지면서 더욱 중력에 대항하는 에너지가 없어지며 불안하게 유지되던 균형은 매우 빠르게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철은 핵에 쌓이기 시작하고 무게가 한계에 다다르면 수축과 폭발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별의 핵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힘으로 핵을 만나기 위해 돌진하며 중심을 향해 쪼그라듭니다. 중심에게 더 많은 질량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순간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 전역으로 폭발합니다. 이때 폭발에 대한 충격력이 낮으면 남아있는 것들이 모여서 또다시 중성자별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량과 힘이 충분히 크고 더 무겁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은 붕괴되고 무너진 별의 중심 부분에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블랙홀의 탄생은 큰 별이 죽는 생의 마지막 사멸 과정에서 별이 중력으로 인해 붕괴하면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이름 그대로 검은색이라면 블랙홀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블랙홀을 볼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검은 구체는 실제로 블랙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 부분이죠.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는 검은 공 모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검은 구멍은 뭘까요? 바로 블랙홀의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은 시간과 공간 자체를 왜곡하는 힘을 방출합니다. 즉 공간과 시간, 그리고 물리법칙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무한히 작고 밀도가 높은 지점으로 붕괴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너머로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은 모든 질량이 한 점에 집중되어 부피도 없고 밀도 또한 무한대인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다른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 때문이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뉴턴 시대부터 이를 알고 있죠. 블랙홀은 20세기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았을 때 그와 동시대 사람인 칼 슈바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어떤 질량이라도 충분히 촘촘하게 압축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계산하였죠. 칼 슈바르츠 실트는 이 이론을 통해 너무 거대하고 빛 자체도 탈출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중력을 생성할 수 있는 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추론하며 이것은 질량이 없는 가벼운 광자라도 빠져나올 수 없다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였죠. 블랙홀 사진을 보면 실제로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블랙홀의 주변 사건의 지평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중력이 너무 강력해져서 빛이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어둠밖에 없는 공간인 것이죠.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이지만 블랙홀은 우주의 또 다른 측면인 시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블랙홀에 뛰어든다면 블랙홀 근처에선 시간이 이상하게 흐를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보기엔 여러분이 블랙홀에 다가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멈춰버리고 점점 붉어지다 사라져버립니다. 그치만 빨려 들어가는 당신이 본 우주는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블랙홀이 처음 이론화되었을 때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블랙홀의 최초 증거가 기록된 것이 불과 40년 후였으니까 말이죠. 블랙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탐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블랙홀이 주변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스와 먼지가 블랙홀을 향해 떨어질 때 형성되는 입자 디스크인 강착 디스크와 초대 질량 블랙홀에서 폭발하는 입자 제트 K사가 포함됩니다. 이것이 엑스레이를 통해 블랙홀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블랙홀은 눈에 보이는 전자기 복사를 자체적으로 방출할 수 없지만 블랙홀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는 실제로 부착 원반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유입되는 물질은 강렬한 마찰을 통해 섭씨 수백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하지만 유입되는 물질이 없는 블랙홀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밝은 강차관반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1964년 과학자들은 새로 개발된 엑스레이 위성을 사용하여 100조짜리에서 다량의 엑스레이를 방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과학자들은 이 물체 자체를 볼 수 없었죠. 별이라면 엑스레이 방사선뿐만 아니라 가시광선도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발견은 당시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체를 시그니스 X-1이라고 불렀죠. 그 이후로 우리는 수많은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블랙홀을 이론화하였죠. 그중 항성 블랙홀과 초거대 블랙홀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항성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죽고 붕괴될 때 형성됩니다. 그 질량은 우리 태양의 약 10배에서 20배에 달하며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죠. 은하수에만 수백만 개의 별과 블랙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초질량 블랙홀은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수백만 배에서 심지어 수십억 배 더 큰 거대한 블랙홀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은하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거대 은하 중심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블랙홀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태양보다 조금 큰 별 무게의 블랙홀은 소행성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초거대의 블랙홀이란 것도 있죠. 이것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하였으며 모든 은하 중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블랙홀은 SO0014+81입니다. 태양 무게의 400억 배로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죠. 지름은 2367억 킬로미터로 태양과 명왕성 거리의 47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공수자리 A의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에 달하며 지름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죠. 2019년 4월 10일 인류는 처음으로 블랙홀이 존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연구팀으로 구성된 국제연구협력 프로젝트인 사상수평선 망원경 EHT 연구팀이 공개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하면서 처음 등장한 블랙홀의 존재를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눈으로 확인한 사건이었죠. 지름 1000억 킬로미터로 약간 기울어진 고리 모양 구조 안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블랙홀은 마치 달걀 속 노른자처럼 그림자 한가운데에 약 400억 킬로미터의 크기로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셰퍼드 도엘레만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안 천체물리센터 교수는 우리는 인류에게 최초로 블랙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결과는 천문학 역사상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선언하였죠. 오랫동안 미지의 존재였던 블랙홀이 존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우주는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블랙홀일수록 호킹 복사라는 현상 때문에 더 빠르게 증발합니다. 호킹 복사를 이해하자면 우선 빈 공간이 있을 때 진짜로 비어있진 않고 속엔 가상의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짝지어 갑자기 나타났다 짝지어 사라져버리죠. 만약 블랙홀의 경계에서 가상 입자가 나타나면 입자 중 하나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만 물질 입자가 되어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블랙홀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블랙홀의 증발은 처음엔 어마어마하게 느리다 블랙홀이 작아질수록 빨라집니다. 결국 소행성 무게 정도가 되면 미지근한 열을 내다 산만한 무게가 되면 태양 정도의 열을 내고 마지막 순간엔 핵폭탄 수십억 배의 폭발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치만 이 현상은 믿기 힘들 정도로 느립니다. 가장 큰 블랙홀은 증발하는 데에만 9골년 정도 걸릴 겁니다. 마지막 블랙홀이 증발하는 걸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우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하지만 호킹 복사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예측이며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중력의 양자역학을 결합했을 때 그 디테일에 관계없이 항상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중력이 워낙 강해 주위의 물질은 물론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블랙홀은 큰 항성이 사멸 과정에서 중력으로 인해 폭발해 생겨났으며 어떤 것들은 압도적인 크기로 우리 태양의 수십억 배에 달하는 질량을 자랑하기도 하죠. 대부분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들의 형성 과정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블랙홀 덕에 은하계는 더욱더 역동적이며 은하계 진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블랙홀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 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